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공장 건설이냐 공무원 처우 개선이냐. 박정희가 국가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는 공무원 집단이었다. 5.16 혁명 이후 군정 3년간 한국 사회의 선진 집단이던 장교들은 낙후된 공무원 조직을 개혁하고 현대적 조직 운영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1963년 12월에 민정 이양 뒤 장교단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군 출신 엘리트 집단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가를 이끌고 갔다. 군에 의해 주도된 공무원 조직의 재편성 작업, 그 중심 인물은 이석재 총무처 장관이었다. 그는 혁명 주체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정 시절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내각 사무처장을 지내며 법령 정비, 제3공화국 헌법 제정, 공무원 숙정 작업 등을 지휘했다. 민정이양 이후에는 총무처 장관, 감사원장으로 13년간 봉직하면서 한국의 행정을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석재는 민정이양 때 교수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 신의주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 단신월남해 연고지가 없었던 그는 막상 제3공화국이 출범하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자니 실향민 처지에 마땅히 등을 기댈 고향도 없어 법학 공부를 계속해 학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청와대로 들어간 이석재는 카카 저는 이제 돌아가 공부나 더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마시오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박정희만큼 고집이 셌던 이석재는 물러나지 않고 간청을 거듭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장관을 맡으라는데 뭘 그러는 거요? 라며 화를 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이석재를 향해 박정희는 일갈했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혁명을 한 사람이요.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나 공부하겠으니 빼주시오 하는 발상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소. 이 말을 한 뒤 박 대통령은 훌쩍 방을 나가버렸다. 텅 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홀로 앉은 이석재는 창밖을 쳐다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앉아있으니 정리가 좀 됩디다. 막상 혁명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은 받았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로는 혁명 전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장 닥쳐올 춘군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최대 현안이던 시절입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혁명 주체들은 5.16을 거사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석재는 에라 한번 전력을 다해 뛰어보자고 마음을 굳혔다. 박정희는 독서를 통해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원인과 그들의 탄탄한 국가 공무원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총무처 장관직을 수락하자 박 대통령은 이 장관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되어야 열성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뛰어야 최고 지도자의 뜻이 하부까지 전달되고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요. 국가 근대화의 선봉으로서의 공무원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 장관이 우선 공무원을 알아서 해줘야겠소. 이 장관이 나서서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 변동이 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정비해 주시오. 이석재 장관은 직업 공무원 제도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한다. 5.16 이후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8%를 숙정한 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했던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 카카, 아무리 제도가 좋고 기계가 좋다 해도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하께서 아무리 훌륭하셔도 사람을 잘못 쓰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애국심이 부족하셨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자유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주계급들이었습니다. 소장농들 등쳐먹던 습관대로 원조물자 빼돌리니 공무원들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느냐를 알기 위해 외국에를 좀 다녀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1964년 봄, 이석재 장관은 약 1개월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필리핀을 방문하고 각국의 공무원 제도를 살폈다. 이 장관은 미 행정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원을 받아
12개 부서의 국장들을 하루에 한 명씩 인터뷰하여 2주일을 보냈다. 때로는 시험 치듯 제가 질문을 퍼부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못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귀신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10년에서 15년간 국장직만 계속 수행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급은 오르지 않는 대신 봉급만 오르는 제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배치, 봉급, 인사고과제도,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등 미국 공무원 제도를 살펴보느라 강행군을 했던 이 장관에게 미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신네 나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 인사위원회로 참관을 오곤 하지만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귀국해보니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후진됐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당시 공무원 정원 제도도 없어 장관이 마음대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었고 시험을 치르면 청탁으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정원제도 정비, 공정한 임용시험제도 정착, 인사고과제도 도입, 처우 개선, 연금제도 등 5가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방안을 목표로 정했다. 이 장관은 각 부서별 정원제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 조직의 말단까지 업무와 인원을 파악한 뒤 관련 업무를 묶어 단계별로 유능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각 부서별 정원을 결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결원만큼만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선발 시험이 골칫거리였다. 특정인의 합격을 위한 청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공무원 외엔 기업이나 사회에 일자리가 흔치 않은 시절이어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사청탁은 정치인이나 사회 명사들의 일거리가 되던 시절이었다. 이 장관은 공정한 시험제도 정착을 위해 육군대학에서 시행되던 문제은행 방식을 택했다. 응시자들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마구 섞어 채점 과정에서 특정 답안지를 잘 봐주려면 담당자 5명이 모여야 번호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장관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 자신의 책상 위 유리판에 끼워 넣었다. 국회의원들과 저명 인사들이 장관실까지 찾아와 청탁을 하면 이 장관은 이 도표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합격시키려면 접수번호를 결정하는 주사 5명과 장관이 짜고 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하는 수 없다는 듯 체념하고 나가더란 것이다. 이 장관은 집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졸 출신의 큰 처남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라고 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른 이 장관의 처남은 2번이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석재 장관은 이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다. 총무처 장관 처남도 2번이나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비로소 청탁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5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었다. 공무원들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었다. 그 여파는 국가 발전의 저해는 물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여 사회를 갈등 구조에 빠지게 하는 정치 불안을 낳는다. 정부 예산 확정 과정은 각 부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토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 다른 장관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석하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공화당 정책의장, 청와대 비서실장만이 참석해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공무원 처우 개선 같은 거액의 예산이 드는 사안은 경제 건설이 우선인 상황에서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다. 이석재는 공무원들도 우선 밥 먹고 살아야 나라를 위해 일할 기운이 날 것이란 생각에서 비상한 방법을 연구했다. 1965년 8월 어느 일요일, 이 장관은 청와대 별관에서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총무처 장관은 예비심사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 장관이 무턱대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정희 대통령은 태연하게 쳐다보았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이석재는 대통령에게 꾸벅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다음해의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과 편성 기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1시간이 지날 즈음 공무원 처우 개선 항목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다.
장기영이 설명을 계속했다. 내년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부득이 처우 개선 문제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재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각하 면전에서 장관들끼리 논쟁하는 것이 무례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심한 표현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각하와 여러분들께 신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석재 장관은 장기영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의 하루 세끼밥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은 공무원을 도둑같이 미워하고 정부까지 불신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게 되니 이런 불만이 쌓이면 누가 정부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무원을 잘 대접해서 국민과 호흡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석재 장관의 말이 끝나자 장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장관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을 건설해 부를 축적해야 처우 개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오. 돈 벌 공장도 짓기 전부터. 이 장관은 장 부총리의 말을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 공장 자꾸 짓는다는데 공장도 사람이 짓는 거요. 공장 하나 짓는다면서 옆으로 새는 돈들이 한두 푼이요. 말단 공무원 가족들은 밤낮으로 성냥감 만들기, 봉투 만들기를 부업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는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기도 하는데 공장 짓는다고 그들을 이렇게 방치할 거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박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필기하던 만년필을 거꾸로 들고 책상을 톡톡 치며 듣기만 하고 있었다.